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남입니다. 저는 10년 전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한 번씩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촌에서 자란 촌놈이에요. 그런 놈이 어느새 서울에 터를 잡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한 번씩 신기하고 스스로 대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내 이런 인생을 꿈꾸고는 했거든요. 저는 일찍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를 힘들게 키우셨어요. 촌에서 사시면서도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새벽이며 읍내 시장에 나가 과일이며 채소를 팔아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때는 오로지 이 세상에 어머니와 저 둘뿐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가 애틋했어요.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은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요. 그러다 보니 제 평생의 꿈은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평생 저를 위해 고생만 하신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른 곳에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그 덕분에 대학도 서울로 오고 평생 꿈꿔왔던 직업도 구했어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원래 꿈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대는 학비가 비싸니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 법대를 갔어요. 지금과 달리 저는 사법고시 세대예요. 저는 고시원에 살면서 악착같이 공부해 고시를 준비한 지 2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만큼 좋아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몸에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합격을 확인한 순간 어머니와 꼭 껴안은 채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내내 울었어요. 그때까지 했던 수많은 고생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지나갔거든요. 그 순간엔 제 인생도 어머니의 인생도 정과는 180도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더군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변호사가 되어도 부잣집 애들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기는 했지만 30살까지도 학자금 대출과 어머니의 빚을 갚느라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월세를 살았어요. 어머니께서 시장에 과일 가게를 내면서 낸 빚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일만 하느라 연애고 뭐고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건 다 똑부러지고 꼼꼼한데도 유독 연애를 못했어요. 여자를 만나도 몇 번 만나다 헤어지거나 차이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중 변호사 선배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를 소개해준 선배도 저와 사정이 비슷한 선배였는데 그 선배도 본인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선을 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의 딸이랑 결혼했어요. 그 형수님이 아내를 제게 소개해줬습니다. 저와 아내는 소개팅으로 만나 서로 반해서 반년 만에 결혼했어요. 장인어른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해 몇십 년을 일하시다가 돈을 모아 의류 공장을 차려 대박이 나신 분이었죠. 외국에 수출도 해서 돈을 꽤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귀티가 잘잘 흘렀어요. 아내의 세련된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건 아내도 저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본인은 학창시절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게 없어서 전교 꼴등도 해본 적이 있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명문대를 나오고 직업도 변호사인 제가 너무 멋있답니다. 존경스럽대요. 그때 저는 아내와 천생연분인 줄 알았어요. 평생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이라고는 잘 모르던 저 같은 촌놈이 아내처럼 화려하고 활기찬 여자를 만났으니 마냥 잘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만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결혼식을 후딱 해치웠습니다. 저도 저였지만 장인어른께서 어차피 결혼할 거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 당시에는 망설일 거 뭐 있나 싶어
어른들이 시키시는 대로 곧장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날짜를 잡겠다고 그래? 아무리 좋아도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만난 건데 적어도 사계절은 만나봐야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소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공부만 한 제가 못 믿어오셨는지 1년 정도는 연애를 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시에 철없던 저는 한시도 미루고 싶지 않아 결혼하겠다고 우겼습니다. 내가 직업만 좋지 사실 볼 게 뭐가 있어요. 당장 결혼하겠다고 해도 제대로 된 방도 한 칸 못 구하는데. 장인어른께서는 지금 당장 내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에다가 아파트도 떡하니 사주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아이고,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그렇지. 사내놈이 처가에서 집 사준다고 홀랑 넘어가? 어머니도 참 농담이지. 제가 설마 정말 아파트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겠어요.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한다는 거죠. 저 결혼하면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주세요. 어머니께는 아파트 때문에 결혼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유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톡톡 튀고 밝은 성격의 아내도 너무 좋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게 자란 저와 달리 여유롭고 부유하게 자란 아내의 환경도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야 어린 시절부터 항상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 했었고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했으니 항상 부담감이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거는 항상 사치라고 생각하고 앞만 보며 달렸어요. 변호사가 됐을 때는 이제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정작 변호사가 돼도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버는 족족 빚 갚는 데 나가고 있으니 매일 허무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저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파트란 의미가 달랐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이라고는 항상 오래되고 허름한 집뿐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유명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속물 같긴 하지만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제야 내 인생이 좀 풀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너무 잘못 생각했나 봐요. 어쩌면 결혼이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너무 쉽게만 생각한 것 같더군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흘러갔습니다. 사실 제가 변호사다 보니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 일이 많기는 해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일이 많으면 사무실에 나가야 하기에 집안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결혼하기 전 잠깐이나마 선을 보거나 소개팅했던 여자들은 바쁜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저처럼 바쁜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했죠. 비슷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당시에 저는 여자를 만나는데 의기소침해져 있었어요. 마침 그때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내는 오히려 바쁜 제가 좋다고 했어요. 본인이 친구도 많고 취미도 많아서 남자친구가 바빠도 전혀 외롭지 않다고 했죠. 저는 아내의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자기 주도적이고 항상 활기차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가 아내에 대해 잘 몰랐던 거더라고요. 아내는 자기 주도적이고 활기찬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자기 멋대로인데다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고 보니 매일같이 술을 마셔서 항상 기분이 좋았던 거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물론 아내가 친구랑 술을 좋아하는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 거의 매일 먹더라고요. 그것도 집에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가서 친구들과 먹었어요. 심지어 밖에서 술을 먹으면서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온 제가 아내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면 아내는 새벽이나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잔소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고 술이 좋아도 그렇지 결혼한 여자가
매일 술에 취해서 새벽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저도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로서는 참다 참다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가 정색하더니만 저를 쏘아보더군요. 하, 내가 결혼 전부터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한다고 했잖아. 내가 나가서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좀 풀고 오는 건데 쪼잔하게 왜 그래? 아내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이해심이 부족하고 쪼잔하다고 몰아갔습니다. 나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데 매일 집에 들어와서 혼자 밥까지 차려 먹고 청소며 빨래 집안일까지 내가 다 하잖아. 아무리 둘 다 일하느라 바쁘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치사하게 부부끼리 누가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까지 따져야겠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아, 몰라. 난 일하느라 힘들어서 집안일까지는 신경 못 쓰겠으니까 그냥 아빠한테 집안일하는 사람 구해달라고 할게. 그럼 됐지? 아내는 항상 저런 식이었습니다. 귀찮고 하기 싫은 건 저에게 무조건 넘겨놓고 제가 한마디 하면 장인어른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피곤한 게 장인어른께 안 들어도 될 이야기까지 제가 다 들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귀하디 귀하게 자란 외동딸이에요. 장인어른께서 아내라면 꿈뻑 죽습니다. 장인어른이 공장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일이 없어서 고생을 좀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아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일이 물밑들 들어오기 시작해 공장을 성공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의류 공장뿐만 아니라 문구류 공장까지 인수하게 돼서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셨대요. 그래서인지 장인어른은 아내의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피곤해요. 저와 무슨 일만 있어도 아내가 쪼르르 처가에 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번 장인어른께 싫은 소리 들어야 하거든요. 우리 애기가 순수하고 착해서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 술 취해서 실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놀게 놔둬.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애기 같은 여자가 어디 있나?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자네 변호사라는 직업 말고 특별히 볼 것도 없잖아. 근데도 우리 애기가 남편이라고 무시 안 하고 대접하며 사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여자가 매일 술 마시는 건 아니죠. 아버님, 건강에도 안 좋고요. 아이고, 우리 집안이 원래 다들 건강 체질이야. 나 봐. 일생 매일 반주 마시는데도 건강하잖아. 장인어른은 언제나처럼 자기 딸 편만 들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안 되겠다 싶더군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아내에게 불만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아내도 장인어른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해요. 공장 일도 워낙 바쁘다 보니 아내도 집안일에 신경 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혼자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까봐 늦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제가 직접 식사 준비나 설거지를 미리 다 해놨어요. 장도 제가 봐서 퇴근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배려심이 부족한 게 제가 하기 시작하면 전혀 손을 안 대요. 제가 장 봐서 반찬을 해두고 출근하면 먹기는 잘 먹으면서 본인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길 때까지 아내는 청소하거나 빨래를 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 사람 술만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 밥 한 번 차려준 적 없어요. 물론 둘 다 바쁘니까 밥이야 제가 차려 먹는다고 해도 쉬는 날 집에 있어도 청소며 빨래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정말 일주일 내내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요. 이런 게 무슨 부부예요. 김서방 이제 보니 사람이 참 고지식하네. 내 딸이 자네 밥 해주고 빨래 해주려고 결혼했나?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덜렁 빈손으로 온 사람이 참 양심도 없이 말이 많네. 장인어른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 애초에 저를 깔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제가 아내보다 가진 게 많지 않으니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세요? 장인어른은 다 커서 시집까지 간 딸을 애기라고 부르면서 당신 딸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천사인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셨지만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툭 하면 제가 직업 말고는 볼 게 없다는 둥,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다는 둥 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욱해서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 앞에서 아버지 없이 컸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자네가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커서 부모 마음을 잘 모르나 본데 자네도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안 그래도 귀한 우리 애기가 사위라고 누구 데려와도 성에 안 차는데 자네처럼 비빌 언덕이라고는 없는 사위를 데려왔으니 나도 속이 상하지. 아휴. 암튼 자네 장모한테 당장 집안이라는 사람 알아봐서 보내라고 할 테니까 괜히 우리 애기 스트레스 쌓이게 자꾸 살림 얘기하지 말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왜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결혼부터 하라고 서두르셨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결혼이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게 말이죠. 그리고 그때 처음 아내와의 이혼도 생각했어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결혼 초기에 저와 아내가 티격태격할 때마다 장인어른이 나서서 저를 나무라시니 감정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사는 건지 장인어른하고 같이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인어른은 저와 아내의 일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어요. 더군다나 장인어른이 운영하시는 공장에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장인어른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죠. 처음에 저도 힘든 환경에서 자수성가를 이뤄내신 장인어른이 존경스럽기는 했었는데 막상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장인어른이 얼마나 치사하고 야비하신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장인어른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제가 법률적으로 장인어른 공장 일을 도와드리면서 그 전에 계약서들을 확인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장인어른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인을 받아놨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세상에 이런 계약서는 없다고 다시 다 조정해서 새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 기가 찼어요. 어허, 그래. 그럼 오늘 날짜로 다시 근로계약서 써야 하니까 그 전에 일했던 기록은 다 무효할 수 있는 거지? 장인어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 계약서가 잘못됐으니 무효로 치고 지금부터 일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 기간으로 포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버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제 세상이 변해서 아무리 사장이라도 마음대로 그런 짓 하면 큰일 나요. 저는 애써 차분하게 장인어른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오히려 버럭하시더군요. 아유, 내가 사장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약서 만들 수도 있지. 아무튼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간다니까. 옛날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가 돈도 안 주고 부렸는데. 저는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사업하셨다는 분이 어떻게 저런 무식한 소리라 할 수 있나 싶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장인어른은 그냥 무식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장모님이 귀가 좀 안 좋으세요. 어릴 때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한쪽 귀를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수술했어야 했는데 당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그냥 두는 바람에 한쪽 귀가 어두우십니다. 그런데 귀가 어둡다고 하신 것 치고는 다른 한쪽이 괜찮아서인지 평소 생활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으세요. 저도 장모님께서 말하기 전까지 알지 못했을 정도니까 심각해 보이지 않았죠. 저는 장모님께서 혹시 불편하시면 수술하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릴 적부터 난청이 좀 있으셔서 계속 검사만 받으시다가 몇 년 전 수술을 받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제 말에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유, 이 나이에 수술은 무슨. 그리고 내가 귀 수술한다고 하면
자네 장인이 난리를 칠 거야. 장애인 혜택 없어진다고. 알고 보니 장모님께서는 아내를 낳기도 전에 청각 문제로 장애인 등급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장애인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서 등급까지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장인어른께서 닥달하시는 바람에 안 받을 수가 없었대요. 장인어른 사정이 힘드신 것도 아닌데 장애인 혜택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해요. 수술하면 생활하기 훨씬 편하실 건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 등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장애인 혜택 그거 얼마나 된다고 수술을 안 하나? 기가 차더라고요. 됐어. 그 양반 돈 전원에도 덜덜 떠는 양반이야. 차 보험비랑 톨게이트비 아끼겠다고 겁도 많은 사람 운전면허까지 따게 해서 내 명의로 본인 차랑 회사 차까지 다 샀잖아. 그런 인간이라 아휴 괜한 소란 피우기 싫으니까 행여 자네 장인 앞에서 말도 꺼내지 마. 장모님은 계시지도 않은 장인어른 눈치를 보시면서 저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놀랍기 그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떻게든 장애인 혜택이라도 받겠다고 운전하기 싫은 장모님을 강제로 면허까지 따게 해서 그 명의로 차를 샀대요. 그래야 보험료나 톨비 같은 게 할인 받으니까요. 저는 장인어른을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살아야 자수성가도 하고 건물도 사는 건가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나 저희 어머니는 평생 법 없이 살 것처럼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제대로 된 집 한 채 사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산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의 변호사나 검사 친구들도 아무리 법조계에서 일한다 해도 자신의 이익이나 자식들을 위해선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요. 장인어른 말씀이 틀린 것만은 아닌가 봐요. 저도 자식이 생기면 알게 되신다고 하더니 저도 아들이 생기고 나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만큼은 저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저보단 아내를 닮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제가 워낙 일찍 철이 들어 속마음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자라서인지 제 아들만은 아내처럼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철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저는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내도 참고 산 거예요. 아내가 철이 없든 개념이 없든 어찌됐건 제 아들의 엄마인 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철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더군요. 아내는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게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크는 동안 한 번도 저희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가게라 하느라 바빠서 안부 전화를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내는 명절 이외에는 시댁에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명절에 딱 2번 가는 것도 항상 가기 전에 말이 많았죠. 명절날 어머님 댁으로 출발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짜증을 냈어요. 꼭 그 먼 데를 명절마다 가야겠어? 어머님 댁에서 기차역도 멀어서 기차 타고 역에 내려서도 버스 타고 1시간이나 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운전해서 간다고 했잖아. 당신이 매번 차 오래 타는 거 힘들다고 해서 이번엔 기차 타고 가기로 해놓고 아침부터 왜 그래? 차로 7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그럼 어떡해? 그냥 안 가면 다 안 힘들고 좋잖아. 당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시댁에 꼴랑 1년에 2번 가면서 그것마저 안 가겠다고 하면 나더러 아예 엄마 얼굴도 보지 말라고 살라는 거야? 당신 웃긴다. 내가 언제 당신더러 엄마 만나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보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면 되잖아. 말하기도 지겹습니다. 저렇게 자기 멋대로 구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매번 아버지 제사도 엄마 혼자 준비하시고
우리는 가서 절만 하고 오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 듣기 싫어. 제산이 명절이니 당신네 총구석이나 챙기는 걸 왜 자꾸 나더러 챙기라는 거야? 아, 내가 미쳤지.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집안도 봤어야 하는 건데. 아내는 이제 아예 막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한번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니만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을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점점 사람이 싫어지다가 아예 정이 떨어져 버리니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참고 넘길 수 있었는데 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저는 놀라서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혼자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온 몸에 땀을 흘리면서요. 저는 이상하다 싶어 아들 머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마가 펄펄 끓고 있었어요. 놀란 제가 곧바로 열을 재보니 39도가 넘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할 정신도 없이 헐레벌떡 아들을 안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서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졌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내는 술에 취해 전화를 받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 당신이 준영이 데리고 나갔어? 아, 기껏 애 아픈 것 같아서 후딱 한 잔만 하고 일찍 들어왔더니만 당신이 데리고 나갈 거였으면 연락을 줬어야지. 세상에, 애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내는 애가 아픈 걸 알면서도 나가서 12시까지 술을 먹고 온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이 몇 시인데 아픈 애를 집에 두고 나가서 술을 먹어.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젊어서야 늦게까지 술도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가 학교도 다닐 정도로 크고 저도 일이 많아서 바쁜데 아내는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매일같이 술을 먹어요. 그나마 변한 게 있다면 애가 있으니 밤새도록 나가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새벽까지 마셔댔어요.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항상 집에 손님들이 바글거렸습니다. 다 끼리끼리 논다고. 아내의 친구들도 아내와 똑같았어요. 집에 애가 있든 친구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든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에 뭉기고 앉아 새벽까지 술을 먹고 떠들었습니다. 그나마 그날은 애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감기약을 먹이고 재워놓고 10시에 나가서 먹고 12시에 들어온 거랍니다. 나도 할 거 다 하고 잠깐 나갔다 온 거야.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당신이 언제 집에 제 시간에 들어온 적 있어? 나도 퇴근하고 들어와서 내내 애 보려면 힘들다고.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제 아예 아내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와 헤어져야 했으니까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아들에게는 같은 상처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아보려고 한 겁니다. 당시에 저는 고민도 많고 마음도 힘들었어요. 아내를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 한 집에서 부부로 살면서 자식까지 키우고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다툰 게 마음에 걸려 어떻게든 일찍 퇴근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일을 처리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의아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다름 아닌 응급실 간호사였어요. 이 복수님 보호자 되시죠? 이 복수님께서 빗길에 넘어지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바로 응급실로 와주세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신다는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어쩌다가 이 늦은 시간에
서울 한복판에 빗길에 넘어지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그날 내린 비는 보통 비가 아니라 폭우나 다름없었어요. 하루 종일 연신 재난 문자가 올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이런 날 서울엔 왜 오셨나 싶더라고요. 저는 곧장 어머니가 계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넘어지셨는지 다리며 팔은 물론이고 얼굴까지 긁혀서 상처가 심하더라고요. 간호사 말이 어머니께서 땡땡 아파트 정문 근처에 쓰러져 계셨다고 하더군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땡땡 아파트면 제가 사는 집이거든요. 그때 제 두 눈에 띈 물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커다란 쇼핑백이 2개나 있었어요. 저는 쇼핑백 안에 물건이 굳이 뭔지 확인하지 않아도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어머니께서 저를 주겠다고 싸온 반찬일 거예요. 어머니는 이런 날씨에도 아들 손주를 보려고 이 무거운 반찬 가방을 들고 서울까지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께서 간신히 눈을 떴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설마 저 보러 오셨다가 아파트 정문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 정문에 언덕이 있어요. 간호사 말이 어머니께서 언덕 아래쪽에서 발견됐다고 했으니 아무래도 저를 보러 서울에 오셨다가 아파트 정문에 다 와서 넘어지셨나 싶었죠.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니의 행동이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대답도 안 하시고 우물쭈물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어머니와 시선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더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자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께서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내 잘못이지 뭐. 눈치라고는 없는 시골 늙은이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올라왔으니 며느리가 싫어할 만도 하지. 내 딴에는 내 새끼들 김치랑 반찬 바로 먹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전화할 정신도 없이 급하게 올라왔지 뭐야. 어머니께서 횡설수설하시더니 말을 급하게 하셨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우리 집에 가긴 갔는데 아내가 뭐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엄마, 설마 준영이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온 거야?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평소 행실을 워낙 잘 알고 있다 보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예상이 맞았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내쫓은 게 맞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서울역에 내렸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나 봐요. 만들어 온 김치랑 반찬이 적기라도 할까봐 급한 마음에 곧바로 택시부터 탄 거죠.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내려 온몸이 젖은 채로 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내가 문을 열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겼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 기차에 택시까지 타고 오느라 이미 몸은 녹초였는데 며느리가 자신을 보자마자 문을 반쯤 열고 웬일이냐고 물으니 어머니도 순간 말문이 턱 하고 막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에 제 친구들이 와 있어서요. 이따 친구들 가고 연락 드릴 테니까 어디 좀 가 있으세요?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이게 맞는 건가요?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가 폭우가 쏟아지는 날 집에 왔는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 집에 와 있다고 시어머니에게 잠깐 어디 나가 있으라고 했대요. 제 상식으로는 아내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길래 어머니는 그제야 놀라서 문을 잡았답니다. 그러고는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추워서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샤워만 좀 하고 손주 방에 있겠다고 했답니다. 매일 밥 해먹기 힘들지. 내가 김치랑 반찬 좀 해왔는데 이것만 냉장고에 두고 샤워만 잠깐 하고 갈게. 옷이 다 젖어서 그래. 인상을 구기는 아내의 표정에
어머니도 불편해서 웬만하면 현관에 반찬만 두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옷에 속옷까지 다 젖었으니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가야겠다 싶었대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쇼킹했어요. 어머니, 불편하게 정말 왜 이러세요? 저도 선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발 이런 식으로 연락도 없이 오시지 좀 마세요. 암튼 서너 시간이면 되니까 근처 찜질방에 가 계세요. 제가 연락 드릴게요. 쾅. 아내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어머니는 비에 젖은 채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은 그대로 아파트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빗길에 넘어져 골목 아래까지 굴러 떨어지신 거죠.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흘러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개념 없는 행동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응급실 밖으로 나와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난 건 전화를 받은 아내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경쾌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직도 친구들이 집에 안 갔는지 전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그대로 들렸어요. 순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파지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니만 으이그 역시나 늦었네. 약속도 안 지켜놓고 왜 전화질이야? 그럴 시간 있으면 빨리 집에 나와. 아내는 이 와중에 저더러 집에 안 온다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정말이지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뚝 떨어지더군요. 왜 집에 안 오냐고? 당신 지금 내가 어딘 줄 알아? 응급실이야, 응급실. 어머니 아파트 정문 앞에서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오셨다고? 그때까지도 저는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어머니 때문에 아내도 놀란 마음에 어머니를 그대로 문전박대를 하기는 했지만 빗길에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미안한 마음은 가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봅니다. 아내는 전혀 본인의 잘못을 몰랐어요. 그러게 몸도 성치 않은 분이 이 비 오는 날 서울에는 뭐하러 오시냐고. 괜히 사람 귀찮게. 그깟 김치랑 반찬이 뭐라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개념 없고 철만 없는 게 아니라 저나 어머니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딴 소리를 할 수 없었어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설령 연락 없이 오셨다고 해도 그렇지. 남도 아니고 그 먼 곳에서 온 시어머니를 어떻게 잠깐 들어오라고도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낼 수가 있어? 대학 동기들 잔뜩 와 있는데 애들 불편하게 어머니를 어떻게 들어오라고 해? 우리도 한 달 만에 보는 거였다고. 그리고 당신 말하는 거 웃긴다. 누가 보면 내가 시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한 줄 알겠어? 나는 어머니한테 분명 찜질방에 가 계시라고 했거든. 아내는 본인은 곧 죽어도 잘못한 게 없답니다. 어머니 때문에 친구들이 불편할까봐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것뿐이래요.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라는 걸 질렀어요. 당신 원래부터 생각이 없는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나는 무시해도 우리 어머니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우리 당장 이혼해. 욱하는 마음에 이혼이라는 말을 꺼낸 건 절대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제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을 건드리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요. 아내가 지금까지 저에게 한 행동들만 봐도 사람이 경우가 없고 몰상식한 줄은 진작 알았지만 제 어머니이자 아들의 할머니인 시어머니에게까지 이 정도로 못되게 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씨구? 당신 미쳤어? 당신 주제의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나 피곤해서 당신 쓸데없는 소리까지 하는 거 들어주고 싶지 않으니까 괜한 소리 떠들지 말고 당장 집에 나와. 오늘 준영이 수학 봐주는 날이잖아. 아내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뻔히 어머니께서 우리 아파트 정문 언덕에 굴러 넘어져 응급실에 계시다고 말을 했는데도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지 묻지 않고 당장 애 수학이나 봐달라고 들어오라네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저런 여자와 자식까지 낳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군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서 씩씩거리게 됐어요. 저도 40년 넘게 사는 동안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아내라는 여자와 살면서 아내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는 순간이 많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잘 참아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저로서는 부모의 부재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잘 아니까요. 하지만 그날 일은 엄연히 달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신 앞에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는 건 도저히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저는 마음먹은 대로 일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장인 어른의 회사로 경찰들과 검사가 찾아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오수근 대표님 되시죠? 상표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경찰들 지시대로 따라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들 지금 실수하는 거야. 내 사위가 변호사야, 변호사. 김서방,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압수수색 영장이라니. 자네가 빨리 어떻게 정리 좀 해봐. 장인어른은 다짜고짜 저에게 매달려 이 일을 해결하라고 성화했어요. 하지만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달려온 아내가 저를 보고 다그치듯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영장이 나와. 그리고 당신은 왜 멀뚱하니 보고만 있어? 빨리 저 사람들로부터 해결해야지. 아내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식하게 저에게 당장 해결하라고만 했어요. 그럴 줄 알았죠. 이 여자가 뭘 알겠어요. 매일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면 제가 호구처럼 다 알아서 했으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 리 없었죠. 저는 차가운 얼굴로 아내의 손을 툭 밀쳐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결을 내가 왜 해? 해결은 사고 친 사람들이 해야지. 검사님, 예정대로 압수수색 진행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뭐야? 김서방,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딴 소리를 해? 당신 미쳤어? 검사를 돕긴 뭘 도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제 말 한마디에 아내와 장인어른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지금 당장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라고 성화였어요. 그 순간 경찰들과 함께 온 검사가 저와 눈을 마주치더니 이내 장인어른과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못은 두 분이 저지르고 지금 누구더러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큰 공장에서 짝퉁 만들어다가 판 것도 모자라서 다른 쇼핑몰까지 운영하면서 해외에까지 팔아 나라 망신시켜놓고 뻔뻔하게 그딴 말이 나와요? 그랬습니다. 아내와 장인어른이 사고를 쳐도 제대로 쳤어요. 몇 년 전 장인어른께서 공장 운영이 정같지 않다면서 죽는 소리 하더니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짝퉁을 만들어 팔았더니 돈이 되더라고 본인도 해볼까? 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때 아내도 장인어른 이야기에 좋은 생각 같다며 편을 들길래 저는 불안한 마음에 얼른 나서서 장인어른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돈 몇 푼 벌려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어요. 아버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상표법 위법은 실형도 살 수 있는 중법이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야 평소 장인어른과 아내의 성격을 잘 알다 보니 저는 어느 때보다 더 겁을 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러다가 진짜 사고를 칠 것 같아서요. 암튼 당신은 너무 재밌다니까. 아버지랑 나랑 농담한 거지. 우리가 설마 진짜로 그런 짓을 하겠어? 당시에 아내가 농담이라고 웃어 넘기길래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장인어른 공장에 일 때문에 자주 들르는데 공장에 제가 나타날 때마다 직원들과 아내가 뭔가 제 앞에서 쉬쉬하는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몇 년 전부터 장인어른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남몰래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우려하던 일을 장인어른과 아내가 벌이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집에 오면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제 서재에 들어가 컴퓨터를 만지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다 저에게 꼬리를 잡힌 거죠.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제가 할 일이 남아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아내가 급한 일이 있었는지 컴퓨터 창을 끄지 않고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제 컴퓨터에 처음 보는 사이트가 로그인되어 있었어요. 운영자가 아내 이름이더군요. 그랬습니다. 아내가 장인 어른과 짜고 공장에서 짝퉁을 만들어 쇼핑몰 사이트에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외국에까지 팔고 있었어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아내와 장인어른에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라고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일이 터진 거죠.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낸 일이요. 그 순간 저는 그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같은 여자와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어요. 아내와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친한 검사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장인어른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달라고요. 저에게는 이미 증거가 차고 넘쳤으니 아내와 장인어른은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장인어른이 짝퉁을 만들어 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내가 아무리 못된 여자라도 결혼 생활 내내 아들을 낳고 산 사람인데 나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한 여자를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여보, 왜 이래? 우리 벌써 10년 넘게 산 부부야. 나랑 아버지가 아무리 당신 모르게 잘못을 했어도 이러면 안 되지. 참 신기한 게 상황이 본인들에게 안 좋게 돌아가니 아내도 장인어른도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심지어 아내는 뻔뻔하게 본인이 짝퉁을 만들어서 판 걸 저에게 숨겼지만 우리 가족이니 제가 본인을 도와줘야 한답니다. 본인이 궁지에 몰릴 때만 우린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 김서방.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는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 벌금이야 좀 내겠지만 자네가 좀 알아서 도와주게. 자네 아는 검사 친구들도 많잖아. 네, 맞아요, 아버님. 저 아는 검사 많아요. 근데 말이죠. 아버님이랑 이 사람이랑 저지른 일이 보통 사건이 아니어서요. 제가 아무리 힘을 써봐도 장인어른이 형을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자네 그걸 말이라고. 형이라니 나더러 지금 실형을 살라는 거야? 아니요, 아버님. 저 말 다 안 했어요. 그러게 좀 양심적으로 사시지 그랬어요. 여보, 실형이라니. 그게 정말이야? 아니, 아빠나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아내는 실형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서 난리를 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겁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게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모식하면 사람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지잡 때 나온 티를 꼭 그렇게 내야겠어? 아내도 장인어른도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니 저도 눈에 뵈는 게 없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압수수색 영장에 이미 충격을 받아서인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본인이 이름도 없는 대학에 나왔다는 걸 누구보다 쪽팔려 하는 아내가 제가 비아냥거리는데도 못 듣고 손톱만 뜯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주 고소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인어른과 아내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초범이다 보니 실형은 면했지만 예상한 대로 벌금이 억대로 나왔어요. 그럴만하죠. 언뜻 조사 기록을 봐도 짝퉁을 팔아 벌어들인 매출이 지난 3년 동안 30억이 넘더라고요. 암튼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날려줬어요. 아내는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던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지 소장을 받고도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해 왜 이러는 거냐고, 우리가 왜 이혼하냐고 구질구질하게 굴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귀찮았던 저는 그때부터 아예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고 제 이혼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당연히 아들 양육권도 제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는 선배 검사에게 장인어른 공장을 신고한 사실을 몰라요. 당연히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아내도 장인어른도 예상하지 못했죠.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랬으니 아내와 장인어른은 제가 이혼 소장을 보낸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상황 뻔히 알면서 사위라고 도와주지도 않더니만 우리 집 망하게 생기니까 이제 이혼까지 하자고?
하, 당신이야말로 말 진짜 안 통한다. 내가 고작 장인어른 공장 망했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 난 네가 우리 엄마 집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날부터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었어. 대박. 고작 그딴 일로 이혼? 당신 진짜 음흉하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남편이 이런 순간에 이혼하자고 그래? 징징거리지 마. 네가 잘못한 일 네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어리광이야? 너희 잘난 아버지랑 둘이 사고 친 거 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이혼 도장이나 빨리 찍어. 나 변호사인 거 알지? 소송 가면 너만 불리하니까 알아서 해. 짜증나.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아내는 역시나 끝까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나 아내나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머슴처럼 부렸으면서도 본인들이 저에게 베풀어준 게 훨씬 더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더욱 이혼하기로 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여자와 저런 집안에 얽매여서 더 살았다가는 저는 아마 뼈만 남았을 거예요. 이제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낸 지 곧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반년 동안 아내와 저는 소송을 하면서 서로의 바닥을 보고 경험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아들을 뺏기지 않겠다고 계속 항소를 했지만 얼마 전 법원 판결은 저에게 양육권이 넘어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매일 술만 먹고 사치만 부리며 그 와중에 짝퉁까지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 판 여자에게 누가 양육권을 주겠어요. 저는 위자료로 아내와 살던 아파트의 반도 받기로 했습니다. 전 같으면 아내에게 재산이 많아 더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상표권 위반으로 벌금을 내느라 장인어른이 공장이랑 가지고 있던 건물을 정리하는 바람에 아내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더 받지 못한 건 상관없습니다. 아내가 가진 재산을 벌금으로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법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너무나도 통쾌하고 속이 다 시원했어요. 지금까지 아내와 장인어른에게 당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이혼 확정이 난 저는 지방에 계시던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아들과 셋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이 아직 낯설다곤 하지만 앞으로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거니까요. 이번 일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결혼과 이혼을 겪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현재 제 곁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으니 앞으로 저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에 사는 김유진이랍니다. 얼마 전 큰일을 겪고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여자인데요. 이 사연 채널을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저도 제 얘기를 풀어나 볼까 하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리라 믿고 써볼게요.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2년 정도 연애를 거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둘 다 적당한 나이이기도 했고 결혼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할 남자친구 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님이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데 형님에게서 연애할 때부터 남자친구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저도 결혼 전이라 형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왜 불만인지 정확히 잘 몰랐고 이해도 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당시에는 딱히 문제가 없었고 그때는 시부모님을 자주 만날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 때 시어머님에게 받은 느낌이 조금 쎄해서 저도 그제야 형님을 만나 개인적으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시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요구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상담을 청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식 첫날 어머님이 시댁 식구분들이 자고 가실 거라고 저보고 집에 와서 시중을 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날 저녁 신혼여행 계획 중이라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시어머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형님은 얼굴을 찡그리더니 손살이 치시더라고요. 아휴, 또 그러셨단 말이야? 어쩜 며느리 데릴 때마다 그러시는 거야. 나 결혼할 때도 굳이 어른들 다 불러서 대접하게 하셨어.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어쩜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냐. 아, 형님한테도 그러셨어요? 저 사실 어머님께서 워낙에 강경한 말투로 말씀하셔서 지금 걱정이 많은 상태예요. 아휴, 이를 어쩌면 좋아. 우리 어머님 성격에 또 그냥 물러서지 않으실 텐데. 아무리 생각할수록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생애 첫 결혼식이잖아요. 당연히 전날부터 많이 긴장해 있을 테고 그것만 준비하기도 벅찬데 말이에요. 남편의 반응도 실망스러웠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곤란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이해해 주길 바라더군요. 하지만 왠지 형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신경이 쓰였고 주변에 아무리 상담을 해봐도 그런 걸 시키는 집이 어디 있냐고 해서 저는 결국 강하게 의견을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못하겠어. 나한테는 처음 있는 결혼식이고 신혼여행이야. 그날 안 그래도 손님들 오전에 계속 맞아야 하는데 오후에도 어머님 손님 맞느라 우리는 신혼여행도 못 가는 거야? 쉬지도 못하고? 미안하지만 난 못해. 당신이 어머님께 말씀드려줘. 당황한 남편은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 유진아,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아마 엄마는 이미 집에 들일 손님들에게 다 전화 돌리셨을 거야. 이제 와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 이번만 좀 그렇게 넘어가자. 하지만 이번뿐이 아니라 형님 때도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어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는 하기 힘들겠어. 안 돼. 저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혼식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통보하셨던 어머니의 계획은 제가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말함으로써 결국 무산되었어요. 막상 미뤄지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그 바램을 제가 너무 단칼에 거절한 건가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요. 특히 제가 얘기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무척 부정적이셨는데요. 아니, 내가 뭐 2주 전 하루 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한 달이나 시간을 주고 말한 건데 그걸 들어주기 힘들단 말이야. 아이, 명색이 시어머니 될 사람의 부탁인데. 아가, 너도 참 배려심이 모자르구나. 아, 그래, 뭐 네가 정 싫다 하니 내가 어쩔 수 있겠니? 알겠다, 그리 알고 있으마. 아휴.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실망한 티를 팍팍 내시며 제게 배려심 없다는 말까지 던졌는데요. 그 말에 화가 나면서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것들을 다 끝내고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어머님이 직접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유진아. 집은 우리 집 근처로 사주기로 했다. 명호가 말을 못했을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댁과 저희 친정집은 30분 거리였고 저희는 원래 딱 그 중간인 15분 거리에 얻기로 했거든요. 네? 하지만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많이 알려줄 테니까 가까이서 사는 게 좋아. 참고로 나는 뭐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너 시댁살이 시킬 생각 전혀 없고 니네 집 드나들며 충고나 조언이니 잔소리할 생각 전혀 없다. 그저 니들 사는데 보탬이 될 일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고 그러마. 시어머니의 말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집 관련해서 남편이 보태는 돈이 많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걱정 말라며 저를 거의 설득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그 설득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시작점이었죠. 아무튼 저도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입장도 너무 완고하시고 이전에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 접대하는 제안하는 걸 거절한 게 좀 신경 쓰이기도 했죠. 그렇게 아파트를 새로 얻게 되었고 저는 친정 엄마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혼수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하나씩 채워 넣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준비하던 중 형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기 신혼집 준비는 잘 돼가?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수가 없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도 우리 어머니 보통 시어머니는 아닐 거야. 이때부터 느낌이 좀 좋진 않았지만 결혼 준비로 워낙 신경 쓸 게 많아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후로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나 했는데 듣고 일순간 너무 화가 나고 불안감이 확 밀려왔어요. 우리 어머니 아마 그 집에 많이 가실 거야. 그것도 말도 없이 불쑥. 안 가신다고 말했지? 나한테도 그랬어. 근데 거의 이틀 걸러 하루 오시는 바람에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다 갈 때까지 갔고 결국 우리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시댁에서 멀리 이사 온 거야. 아니길 바라지만 아마 각오해야 될 거야. 네? 정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직 식도 안 올린 신부에게 이 무슨 기구하고 우울한 이야기인지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불쑥 전하는 형님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냥 넘기기에도 좀 사실적으로 느껴져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너무 신경 쓰여서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저기 우리 어머니 댁에서 1분 거리잖아. 어머니 자주 오실까? 안 들리시겠다고 하긴 했는데.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너무나도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뭐 가끔은 들려보지 않으실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집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신경 쓰여. 어쩌다 오시는 건 몰라도 자주 오시면 힘들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좀 해봐.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자기 엄마가 시어머니가 될 때의 모습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에이, 우리 엄마 안 그래. 설마 며느리 불편할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할까? 뭐가 문제야. 만약에 엄마가 심하면 내가 다 중간에서 알아서 해줄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 알겠어. 당신만 믿을게. 저는 그리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생각해보면 결혼식부터 신혼의 단꿈만 상상해도 바쁜데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좀 스트레스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건지 형님이 좋게 느껴지지 않다가도 안 좋은 예감은 그대로 남아서 저를 찝찝하게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많이 말해준 덕분에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었죠. 일단은 결혼을 준비하는 저의 행복한 에너지가 좀 더 크게 힘을 발했던 것인지 그럭저럭 저는 집안 준비를 다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채워둔 우리 집을 예쁘게 꾸며서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메신저 사진으로 해두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보셨는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이었어요. 마치 제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던 것처럼 즉각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유진아. 집 예쁘게 잘 해놓았구나.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더라. 거기 보니까 액자가 너무 거실 중앙에 걸려있던데. 아무래도 중앙에 있다 보니까 미간이 별로 좋지 못하더구나. 좀 옮기는 게 나을 듯 싶은데? 내가 인테리어 하는 걸 도와줄 걸 그랬다. 너한테 그냥 다 맡겨놓으니까 일이 잘 돌아가질 않았네.
일단 시어머니께서 던지는 말부터 좀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액자 얘기를 꺼내면서 그게 별로라느니 옮기라느니 간섭이 지나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뒤에 하신 말은 더 선을 넘으시더군요. 형님의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좀 가마. 가서 액자 위치도 고쳐주고 밥도 같이 먹고. 네? 어머니, 지금 명호 씨도 아직 퇴근 안 했는데. 뭐 어떠니? 같이 저녁이나 먹자. 내 거는 그냥 밥그릇만 놓으면 된다. 아무튼 난 준비하고 그리로 넘어갈 테니 저녁 준비하고 있거라. 아 맞다. 참고로 나는 고기는 잘 안 먹으니 나물 반찬 위주로 해놓아라. 솔직히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힘들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배송받은 상품들을 다 풀어서 여기저기 설치를 하고 깔아두었고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오면 같이 배달을 시켜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또 거기다 저녁 준비를 나물 위주로 하라니 당황해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 어머니 지금 오신대잖아. 밥 먹자고 하시자는데 어떡해? 지금? 나 퇴근하려면 멀었는데. 어떡하지? 남편도 이건 좀 당황스러웠는지 난감해하더군요. 뭘 어떡해. 자기가 전화해서 다음에 오시라고 해.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미안하지만 어머님은 다음에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뭐라 말을 덧붙이기도 전에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어. 그러니 당신이 말 좀 잘해줘.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운을 떼고 있는데 저는 수화기를 들은 채로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분명 아직 회사라고 했는데 우리 집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누르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싶어서 돌아보는 찰나에 현관을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참을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오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집 좀 보자. 액자 위치는... 그래, 역시 별로야. 옮기는 게 낫겠다. 어머니는 단 하나의 행동도 망설이는 것 없이 바로 움직이시더군요. 여기저기 거실이며 안방이며 다 누비시고 문마다 활짝 열어가면서 보시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따라다니면서 보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으로 오신 게 좀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하신 말은 진짜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니, 근데 이 커튼은 왜 이런 걸로 했니? 명호방은 이런 색깔 아니었어.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냐? 요즘 누가 이런 색을 쓰겠어. 아니, 그리고 이불은 왜 이리 거칠하니? 이불이 부드럽고 포근해야 잠이 잘 오지. 안 그럼 명호 얘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니? 너야 뭐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걔는 일하는 사람인데 잠은 제대로 자게 해줘야지. 안 되겠다. 여기 잡아봐라. 이불 걷게. 시어머니는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셔선 이런 식으로 계속 저에게 툭툭 화가 나신 듯 말을 던지시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인테리어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시는 양 전부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저도 왜 그렇게 정했는지 처음에는 요목조목 답을 하다가 점점 화가 나 제 의견을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취향이랑 인테리어가 맞지 않아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명호 씨랑 충분히 상의하고 하나하나 결정한 거고요. 또 액자든 뭐든 저희가 살 집이니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어머님 조언이 필요하면 꼭 말씀드릴게요. 얘야, 내가 뭐 나쁜 뜻으로 말했니? 저 색깔은 누가 봐도 아니다. 그리고 내 아들 취향은 누가 뭐래도 내가 알지. 아마 명호 걔가 네 기가 세니까 다 맞춰준 것 같은데. 아휴, 답답한 녀석 같으니라고. 아무튼 저 커튼도 이상하고 이불도 별로다. 다 떼고 새로 하자. 돈은 내가 주마.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집 인테리어니 저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나. 야, 너는 뭘 그렇게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답을 해대니? 어른들한테 말 대꾸 하는 거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니? 사돈한테 배운 거니? 내가 말했잖니. 내 아들 취향은 내가 안다고. 명호 취향은 내가 알아. 그러니 내가 명호 대신 결정해서 말해주겠다는 거다. 대체 저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으시길래 갑자기 들이닥쳐서 엄한 저희 부모님까지 말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은근히 저를 부르시는 호칭이 이름에서 야, 너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오르던 찰나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참 자기 의견을 말하시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시며 결정타를 날리시더군요. 아휴,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 내가 무릎이 안 좋아. 얼른 먹을 것 좀 차려내와라. 내가 아까 말한 나물 반찬 위주로 준비했지? 어서 좀 내어봐라. 본인 마음대로 오셔서는 바로 식사 준비를 하라니 해도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지만 이건 너무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은 며느리인 저를 만만하게 보시던가요. 이런 대접만큼은 정말 받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저기 어머니, 아직 저 여기 냉장고만 사뒀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배달시켜서 먹을 예정이었고요. 배고프시면 제가 시켜드릴게요. 뭐야? 아직도 냉장고도 안 채워놓고 뭐 했던 거야? 너 우리 힘들게 일하고 온 명호한테 뭘 먹일 생각인 거냐? 신혼여행 갈 돈은 있고 배달 같은 거 시켜 먹을 돈은 썩어나는 거냐? 그렇게 돈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 듣는 내내 저는 정말 경악할 정도로 표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신혼여행을 들먹거리시는 걸 보니 그게 아직도 앙금에 남아서 저러시나 싶었고 그게 맞다면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누가 꼬집기라도 한 마냥 저한테 매섭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 제가 이런 시어머니를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죠. 사실 신혼집을 계약하고 청소를 하고 가전을 채우고 살림살이를 하나씩 채우는데 거의 저 혼자만 힘썼어요. 남편은 신혼여행 일정을 비워두느라 회사에서 밀려드는 일을 한답시고 잘 들리지도 못했고 저와 친정엄마가 오가면서 열심히 채워놓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쑥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야단을 치시는 게 어디 있나요? 그러던 차에 똑같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틀림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일하느라 피곤했지? 어쩜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표정이 싹 변하시는 건지. 아들 앞에서는 늘 저런 태도인데 대체 나한테는 왜 그러시는 건가 싶어서 기가 막혔어요. 엄마, 말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 사람 왜 혼자 있을 때 왔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따로 알릴 필요가 있냐? 갑자기 이렇게 획 쏴붙이시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흘끔 째려보시더군요. 정말 이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계속 이런 분위기를 용인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을 잘 모르겠더군요. 일단 이날은 남편이 어머니를 잘 달래서 시댁으로 모셔다 드렸고 저는 돌아온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우리 엄마를 들먹어가면서 야단치시고 나한테 계속 야야거리면서 화내시더라니까? 아이 참,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 잘해볼게. 저는 이제 이 말도 화가 나더라고요. 가운데서 노력해보겠다고 하면서 막상 중요한 상황에 남편은 없고 어머니와 제 사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엄마한테 말하고 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꾹꾹 누르면서 참았는데
이러고 난 뒤 며칠 지나 어머니는 또 제가 없는 새 다녀가셨어요. 저에게 장문의 문자와 사진을 보내셔서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을 번호를 달아가며 지적하셨어요. 1번, 화장실 환기구 먼지 많음. 면허 기간제 안 좋으니까 네가 청소해라. 2번, 냉장고 음식 인스턴트 천지. 명호 장이 예민하니 네가 잘해다 먹여라. 3번, 옷장 사이즈가 너무 작다. 네 옷은 좀 줄이고 명호 정장 좀 잘 다려서 걸어놔라. 4번, 커튼 꼭 바꿀 것. 명호는 파란색 좋아한다. 줄줄이 읽는 내내 끝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일말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였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검사하러 올 테니 그때까지 다 해놓거라. 시간은 충분히 줬으니 할 수 있지? 이게 무슨 신데렐라와 언니들도 아니고 뭔가요? 하나같이 전부 자기 아들 위주로 저에게 주문하듯 적어놓으신 사항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집 단돌이를 잘 해두라고 주문한 것도 무려 자기가 정한 날짜 중에 해결하라는 것이었기에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행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접점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적어도 어머니가 오고 싶을 때 막 문을 열 수 있는 집은 안 되길 바랐습니다. 나 이대로라면 나와 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잘못된 건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릴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하자. 남편도 지난 일로 제가 몇 번이나 울며 속상해하는 걸 봐서 그런지 다 포기한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 집으로 오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사적인 부분은 존중해달라고요. 그런데 제 말이 어려우셨던 걸까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자기 편이 아닌 며느리 편 든 아들에게도 화가 나셨는지 버럭 쏘아붙이셨죠. 네가 어쩜 그럴 수 있냐란 말부터 시작해서 니네 집 살림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그리 마음에 안 드냐. 그래 그렇담 다신 니들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 온통 도끼가 오른 말투이셨고 저희 입장을, 아니 제 입장을 들어볼 생각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마지막으론 앞으로 그래. 어디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잘 사나 보자. 라는 말을 던지시면서 그리고 길게 문자로 제 남편에겐 넌 며느리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 저는 아들을 조종했다고 어찌나 다그치시던지요. 이 내용을 고스란히 나중에 친정엄마께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속상하셨는지 어디 이런 양반이 다 있냐면서 시댁으로 가겠다고 난리셨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만 곱게 키운 줄 아나? 유진아,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어. 어디 이런 못돼 먹은 시애미가 다 있어? 참나 기가 막혀. 상견례 때 교양 거리며 하도 교양을 강조하길래 그건 아는 양반인 줄 알았더니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너 사돈어른 한 번만 더 니들 사는 집에 가면 그땐 당장 엄마한테 말해라. 그땐 내가 가서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엄마는 그에 이어 제 남편까지도 불러 단단히 혼을 내셨습니다. 자네,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뭐라 했는가? 적어도 시댁 문제는 자네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게 지금 해결하는 태도인가? 자네 시어머니 막말하는 거 우리 유진이가 일방적으로 다 듣고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애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겠어. 나는 사돈도 그렇지만 자네에게 더 실망이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엄마의 불호령에 남편은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단 말만 반복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시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얼마나 위안이 되던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본인 말씀대로 저희에게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집으로 찾아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처음엔 대놓고 이 집을 들락거리는 시어머니가 없으니 마음이 편했죠. 이제 드디어 우리 집에 사는 것만 같고 언제 시어머니가 오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 마음 한켠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깬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때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제 욕을 무진장 해댔더라고요. 어찌나 욕을 하시던지 버르장머리가 없다느니 자기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 이 고생을 한다고 하느니 아휴 듣느라 나도 귀에서 피가 날 뻔했다니까. 이걸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명절에 오면 대놓고 창피 주고 뭐라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또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그 전에 말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어머니한테 한번 져드리는 게 어때? 기가 막혔죠. 뒤에선 형님에게 제 욕을 했다니 갑자기 불편했던 마음이 확 사라지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결국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받자마자 한판 붙을 기세로 아주 날이 바짝 서 있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연락을 안 하면 넌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거니? 그리고 연락 못 받았니? 무슨 연락이요? 시경이가 연락하라고 안 하든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만 까불라고 내가 분명히 전달하라 했는데. 어머님,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고 어른을 대하는 예의를 알려주는 거다. 니들 신혼여행 끝나고 오면 다시 집 점검하러 갈 건데 내가 그때 말한 거 다 바뀌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볼 거다. 생각이 있으면 알아서 잘해놓거라. 그럼 끊는다. 뒤로 까무러쳐도 100번은 까무러칠 시어머니의 통화. 간다고 통보하고 끊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랫사람 부리듯 절 대하는 이 태도가 너무 징글징글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엄마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전 그날로 시어머니의 이 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싶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남편에게도 알렸고요. 나 비밀번호 바꿀 거야. 뭐? 남편은 놀랐지만 제 얘기를 듣더니 퍼뜩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조금만 진정해라. 이러면 싸움밖에 더 되지 않느냐. 중간에서 자기도 힘들다. 남편의 한탄은 끝도 없이 이어지더군요. 듣다가 당사자인 제가 나자빠질 정도로요. 엄마도 오셨다가 갑자기 비밀번호 바뀐 거 하시면 기분 상하실 수도 있잖아. 최소한 엄마한테 말하게만 해줘. 응? 부탁이야. 남편의 설득은 신혼여행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에서 저희 사이엔 시어머니 얘기가 끊이질 않았고 저도 남편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했죠. 그러다 문득 사실 연애할 때만 해도 많이 의지했고 믿었고 그래서 한 결혼인데 신혼여행에서 일해야 한다는 현실이 슬펐어요. 결국 돌아오는 날 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 하겠다고요. 비밀번호 바꾼 건 말씀드리겠다고요. 남편과의 관계를 위해선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막 치르고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온 신부가 보금자리에 오자마자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니. 한편으론 참 서글프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했어요. 일뿐 아니라 제가 제대로 결심하게 된 것은 사실 결혼식 전날에 있었던 일 때문이기도 한데요. 다음 날 있을 식을 준비하며 저와 남편은 나름의 피부 관리를 하고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자려고 일찍 쉬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이닥치신 거예요. 엄마. 어머니.
너무 놀라서 저와 남편은 동시에 얼굴에서 팩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이후에 하신 말씀은 정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보내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너무 아쉬워서 여기서 자고 가려고 왔다. 며느라가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해해줘라. 내가 얼마나 아쉬우면 그러겠니?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어요. 그만큼 황당했으니까요. 차라리 아들을 데려가시던가 부부 둘이 사는 신혼집에 와서 같이 주무시겠다는 건 뭘까요? 엄마, 내일 우리 식이야. 바로 집 옆인데 왜 그래 엄마도 참. 왜?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오냐? 며느라, 너 싫어? 아니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답해야 될지 하도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도 남편이 억지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시댁과 우리 신혼집은 1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뭐가 그렇게 아쉬우셔서 밤 9시에 들어오신 건지 생각해보면 그때 알았어야 했죠.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게 될지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해서라도 초반에 바로잡지 않으면 모든 게 어그러질 것 같아 불안했고 비밀번호를 꼭 바꾸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비번을 바꾼 것을 어머니께 전달하기로 했고 그저 알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결혼이 처음이고 남편과 하나씩 맞춰갈 것도 천지인데 왜 어머니까지 이렇게 신경을 쓸 게 많은 것인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자꾸 마찰이 생긴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더군요. 그래도 일단 꿈같은 신혼여행을 마쳤고 양가 안부 전화를 각자 드린 후 다음날 직장에 출근했어요. 남편도 인사드릴 게 많아서 좀 늦는다고 했고 이날 너무 피곤해서 저도 밖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헌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봐도 계속 오류가 뜨면서 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전날 남편과 함께 번호 지정하면서 바꾼 것인데 아무리 눌러봐도 똑같은 상황만 반복되었어요. 그거 잠깐 바꿨다고 이렇게 고장이 나나 싶어서 당황스러웠고 서비스 센터로 상담 시간이 끝났을 때라 이만저만 난감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도 않았고요. 혹시 몰라 남편이 약속이 바뀌어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게 아닐까도 싶었어요. 자주 회식이 변경될 때도 있는 곳이었고 전날 무척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생각하며 벨이라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는데 벨을 누르지 말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때 열어보지 않았으면 그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 생각해도 후회스럽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와 눈을 맞추고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저를 일생의 원수로 보듯 눈에 노랗게 불이 들어온 게 느껴질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질러버리고 마셨어요. 어머니? 라고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바로 제 뺨에 불이 번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눈앞에 번쩍하고 도는 게 느껴질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옆으로 돌아갈 정도로 어머니는 제 뺨을 세게 때리신 거였어요. 너무 일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휘청하며 옆에 있는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때 온갖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그 난간을 잠깐 쳐다봤던 것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고도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자신이 넘치시는지 이윽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이어가셨어요. 야, 너 나 무시하니? 네 시애미를 무시해? 네가 뭔데 이 집 비밀번호를 바꿔놔? 내가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명호가 하도 좋아하니까 이런 빈티가 줄줄 흐르는 걸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감히 이런 일을 저질러? 어디서 못 배우다 한참 못 배운 계집애가. 이래서 내가 지방대 출신 애들하고는 결혼을 안 시키려 했던 건데
명호 하나 보고 허락해준 결혼을 이런 식으로 망쳐놔? 내가 너 때문에 분이 안 풀려서 어젯밤 잠도 못 잤어. 당시 녹음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말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어머니가 당시 한 말들은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보고 빈티가 줄줄 흐른다니 우리 집이 막내딸 신혼집에 반 이상 대줄 정도로 여유가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이래봬도 막내딸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과 언니들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라왔고 어디를 가던 너는 우리 귀한 딸이라는 말을 아빠에게 들으면서 함께 웨딩마치를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온 얼굴에 눈물이 흐르면서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저에게 괴성을 질러대는 어머니에게 저도 입안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얼굴까지 얻어맞은 이상 내가 뭘 못하겠냐 싶더군요. 당장 꺼지세요. 꺼지시라고요. 여기서 안 나가시면 폭행죄로 신고할 겁니다. 꺼지세요. 엄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폭행은 또 뭐고 당신 뺨은 왜 이래? 애가 정말 하도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하길래 내가 훈계를 좀 해줬다. 명호 너도 이제 엄마만 믿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못 배운 년한테 살살 길 필요 없다. 도저히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서 제 짐들을 빠르게 우겨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 배운 년이라는 말을 들먹이면서 등 뒤에서 이죽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나가려고? 잘 결정했다. 너 같은 애랑 얼른 이혼해야 명호도 인생이 좀 피지. 아주 잘 결정했어. 아, 그리고 말이다. 사돈, 아니, 이제 사돈도 아니지? 그 여자한테도 전해라. 상견례에서 어찌나 음식을 쩝쩝거리고 먹던지 교양 없게 시리. 그런 짓은 어디 가서도 하지 말라고, 응? 내가 주는 충고이니 잘 전해줘라. 이젠 저에 대한 욕이 엄마에 대한 욕으로 넘어갔고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순간 제 눈에 빨래집게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전 제 눈에 보이는 빨래집게를 손에 쥐곤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절 따라 나와 뭐라 또다시 한마디 하려는 시어머니 입에 물려버렸습니다. 야! 너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역시나 등 뒤로 또 소리 지르며 따라다니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그대로 택시를 잡아 차에 올라탔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얼굴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벌겋게 부어오른 제 눈을 본 엄마와 아빠는 엄청나게 놀라셨고 어머니께 맞았다는 말을 하자마자 엄마는 눈을 꽉 감고 저를 바로 와라 끌어안으시더군요. 그 모습에 얼마나 서러움이 번지고 눈물이 넘치던지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귀한 딸인데 자기 자식 때문에 남의 자식을 함부로 다룬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언니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니면 그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남편조차 진저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흥분한 저를 대신해서 엄마가 전화를 받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셨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저희 친정으로 달려왔어요. 미안해, 여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여보, 내가 미안해. 근데 지금 이혼하면 당신도 손해야. 그리고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못할 짓 한 건 맞잖아. 남편도 꼴보기 싫었고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결국 남편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에 남편의 말은 꽤 충격적이었죠. 그러면서도 웃긴 건 제게 계속 집으로 돌아와 달라 빌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모두 시어머니도 전해들었는지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더군요. 끝까지 무시하고 받지 않았는데 문자 한 통을 보내셨더군요. 며느리야, 용서해주마. 얼른 들어와라. 명호 기다린다. 정말 주옥같이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는 문자더군요.
갑자기 저를 야라고 부르던 호칭에서 며느리로 변한 것하며 들어오라는 이유가 자기 아들 때문이라뇨. 이제 와서 아들 이혼당할까봐 겁이 난 걸까요? 당시에는 무슨 생각인진 몰라도 저는 혼인신고를 늦게 하자는 주의였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안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식을 치러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꼴을 당하고 이혼을 생각해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요. 전 그럼에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친정으로까지 찾아와 사죄를 해야 했어요. 남편이 하도 앓는 소리라니 어쩔 수 없이 온 듯했지만 태도는 공손했습니다. 사돈, 제가 며느리에게 조금 함부로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 애를 생각해서 한 말이고 행동입니다.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그러이 봐주세요. 사돈은 누가 사돈입니까?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이요? 그럼 본인 자식만 소중한 게 아니고 제 자식 소중하다는 것도 아셨어야죠. 이제 와서 사람 할퀴어놓고 망가뜨리고 사과하면 끝입니까? 당신 때문에 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겁니다. 그건 똑똑히 아세요. 그리고 지방대 나왔다고 제 딸 무시하셨던데 그러는 당신은 중졸 출신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여기서 더하면 험한 말 나올 수 있으니 당장 나가세요. 저희 엄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빗자루를 들어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쫓겨나는 시어머니 표정 굉장히 볼만했네요. 물론 전 지금 다행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의 지나간 추억들은 아깝긴 하지만 이혼하길 100번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정말 여기 사연 채널의 사연들처럼 시어머니의 못 볼 꼴들을 다 견디고 살았어야 했을 테니까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은 것이 우선 다행이고 그런 선택을 한 제 자신을 아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연을 쓰면서도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흥분해가면서 썼더니 글이 엉망이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해요.